역사는 예고 없이 방향을 틉니다. 한국 없이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 문장을 던진 날, 워싱턴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뒤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셨습니까?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스마트 정예 강군, 세계의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당혹했을 겁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택하는 건가?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폴란드로 향하는 한국산 전차, 유럽 각지에 배치되는 한국 자주포, 북극을 개척할 한국 조선 기술, 미국 공장을 가동시키는 한국 배터리. 지금 한국을 놓치면 20년 뒤 미국은 메울 수 없는 공백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흔드는 메시지,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었습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갑니다. 동맹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천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 답을 2025년 9월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독일 연방군은 유럽 최강의 육군이다. 제가 22년간 군복을 입으며 믿어온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확신에 균열이 갔습니다. 아니, 산산조각 났다고 해야 정확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말렌코프 전직 독일 연방군 장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던 세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계룡대, 한국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에 저는 그날 서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의례적 행사로 여겼습니다. 동맹 강화니, 협력 심화니, 익숙한 수사들일 거라 예상했죠. 네, 그런데 연단에선 한국 대통령의 첫 문장이 달랐습니다. 야,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제 등골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22년 군복 입고 12년 안보 연구하며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스마트 정예 강군, 단어 하나하나가 제 인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늘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규모가 제한된 동맹국, 강대국의 우산이 필요한 나라, 미국의 보호 없이는 불안정한 나라. 그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나토 합동참모부에서, 전장에서, 연구소에서 모두가 그렇게 분석했으니까요. 저는 그 분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행사합니다. 대통령의 음성이 확고했습니다. 주저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진행 중인 계획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전략지도가 재배치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구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휘체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드론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합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미래전에 대비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산과 일정이 명시된 계획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을 완성합니다. 항공엔진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제 옆에 앉은 미 국방부 관계자가 가볍게 기침했습니다. 불편함이 묻어나는 기침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F-35, 패트리어트, 아파치.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작합니다. 오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을 늘 의존적 구조라 평가했습니다. 강대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오늘 그 평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방위산업을 국가성장 엔진으로 육성합니다. 세계 방산 수출 2위 국가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2위. 저는 그 순위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수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로도 무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22년 단 한 해에만 173억 달러.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였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격을 인상하고 납기를 지연시키고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한을 준수하고 가격을 경쟁력 있게 책정하고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습니다. 시장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팔린다는 것은 신뢰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제 뒤편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 노선으로 가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저 어조를 봐. 협의가 아니라 통보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국에서 온 분석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당혹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장병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그 병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개화한다는 방향이었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 첨단 무기로 무장시킨다. 인공지능이 지휘하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군대. 제가 구상하던 미래 전쟁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을 지금 한국이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따라오라고 손짓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진합니다. 대통령은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우리의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로 섭니다.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관계입니다. 대등한 파트너. 그 단어가 제 의식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동맹을 늘 위계로 이해했습니다. 강대국이 위, 약소국이 아래. 명령하는 쪽과 수행하는 쪽. 그런데 지금 한국은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섭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룡대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정명한 하늘이었습니다. 오늘 동맹의 그늘이 아니라 협력의 빛이 켜졌습니다. 지휘권의 화살표가 전환되는 순간 제 확신도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교 시절 배운 지도를 접고 새 지도를 펼쳐야 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렌코프, 이거 심각한 상황이야. 베를린에 뭐라고 보고할 거야?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변했다고 작성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원래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늘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행 계획입니다. 전자권 환수는 조건 충족 시 2년 내 진행될 것이며 한국군의 첨단화 투자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2위 국가입니다. 폴란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공급했고 추가 계약도 협상 중입니다. 기술 수준은 이미 나토 표준을 충족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맞춰야 할 차례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폐허에서 70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 군사적 자립까지 천명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로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라고. 한국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심은 스스로 중심이라 선언한다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국들이 인정해야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다른 경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타국이 아닌 스스로의 경로를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저는 섰습니다. 동참할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복귀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분석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워싱턴 의회 본회의장 생중계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헌법 유린입니다. 야당 의원이 연단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카메라가 여당 의석을 비췄습니다. 절반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절반은 아예 빈자리였습니다. 텅 빈 의석들, 워싱턴의 일상이 되어버린 광경이었습니다. 의장님, 표결을 요구합니다. 의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의사봉이 연달아 울렸지만 무의미했습니다. 반대편에선 또 다른 의원이 서류 뭉치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대통령의 사법 간섭 증거입니다. 서류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의사당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경호원 2명이 급히 달려가 의원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탄핵.
또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2019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두 차례,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그때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체제는 흔들려도 기반은 견고하다. 민주주의의 역량이라고요? 견제와 균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의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정책은 표류했습니다. 동맹국들은 의구심에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채널을 변경했습니다. CNN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위기인가? 전문가들은 이번이 미국 정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양분된 지도가 떴습니다. 분열된 미국이었습니다. 채널을 다시 돌렸습니다. 폭스 뉴스였습니다. 야, 이번 탄핵은 정치적 마녀 사냥입니다. 야당의 권력 찬탈 시도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사건, 정반대 해석.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어느 쪽이 허위입니까? 시민들도 판단하지 못할 겁니다. 저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룡대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질서전견하게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3대 약속, 명확한 로드맵, 구체적 수치. 반대로 워싱턴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핵이냐 아니냐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독일 외교장관 미국 정책 일관성에 우려 표명. 기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대서양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파트너의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독일 외교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조. 일본 언론 미국 의존도 재검토 필요성 제기. 동맹국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같이 불안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BBC 기사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혼란은 더 이상 내부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맹의 첫 번째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측 가능성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분석가 슈테판이 들어왔습니다. 말렌코프, 이거 심각한데.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르몽드 기사였습니다. 미국 신뢰 잃은 동맹의 리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의회 중계 화면이었습니다. 슈테판 작년 IRA 기억하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당연히 알지. 그것 때문에 동맹국들이 얼마나 반발했는지 아나?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그런데 규정이 돌연 변경되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도 없이요. 한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네, 슈테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 업계의 68%가 미국 투자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잖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최강이요? 저 의회 좀 보십시오. 화면 속에서는 의원들이 여전히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3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국방비도 외교 예산도 묶여 있습니다. 주요 직책은 수개월째 공석이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워싱턴은 혼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 의회 보좌관 친구 마크였습니다. 말렌코프, 내일 청문회 준비됐어? 무슨 청문회요? 네, 한국 보고서 의원들이 언급할 거야. 어떤 식으로요? 반응이 갈릴 거야. 어떤 의원은 정확하다고 할 거고 어떤 의원은 과장됐다고 할 거야. 과장이 아닌데요? 나도 알아. 근데 정치는 그런 거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뉴스를 켰습니다. 외교 전문가가 출연해 있었습니다. 3개월마다 정책이 변경되는 나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했다가 온건했다가 반복하고 동맹국에게는 일방적 관세를 부과합니다. 지난달에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동일 이슈에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룡대를 떠올렸습니다. 명확한 3대 약속, 구체적인 로드맵,
전자권 환수 조건 충족 시 2년 내, 스마트 전개 강군 2030년까지 완성. 각각의 목표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반대로 워싱턴은요, 탄핵 표결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중심은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오늘 흔들린 쪽은 워싱턴입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독일 연방군 장교 출신, 나토 합동참모부에서 5년, 서방 우월주의를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제가 지금 이런 문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 3대 약속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각 항목에는 구체적 로드맵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행 계획입니다. 반면 미국은 세 번째 탄핵 정국으로 정책 연속성을 상실했습니다. 의회는 분열되었고 행정부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독일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일본은 대안을 모색하며 프랑스는 유럽 중심 체제를 주장합니다. 특히 IRA는 결정적 실책이었습니다. 동맹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한 뒤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업계의 68%가 미국 투자 리스크 증가를 우려합니다. 이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동맹의 첫 번째 조건인 예측 가능성을 미국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은 반미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입니다.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화면 속 의회에서는 여전히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심, 전후 재건의 상징,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서양 너머는요? 중심은 스스로 중심이라 외친다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국들이 인정해야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다른 경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아닌 스스로의 경로를요. 미국이 중심이라면 왜 지침은 흔들리고 기준은 변하는가? 동맹을 말하면서도 동맹을 불편하게 했던 건 워싱턴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소음 속에서 한국의 절제된 언어를 떠올렸습니다. 힘은 조용할 때 더 위협적입니다. 그날 한국이 그랬습니다. 장교 출신인 저는 능력이란 개념을 실물과 납기로 평가합니다. 말이 아니라 물건으로요. 구호가 아니라 인도 증명서로요. 계룡대에서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을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언은 용이합니다. 실행이 난제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자료였습니다. 2025년 8월, 폴란드는 현대 로템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추가 구매였습니다. 저는 수치를 재확인했습니다. 180대 적은 수량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조건이었습니다. 일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 기술 이전 조항 포함.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술 이전,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넘겼습니다. 2022년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수백문, K2 전차 첫 배치, FA-50 전투기 수십 대. 폴란드는 한국 무기로 군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가 율리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율리안, 폴란드 계약 자료 봤나? 봤지. 180대 추가라니 대단하더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뭐가? 이 규모를 이 속도로. 납기는 2년이래. 2년 안에 180대를 제작해서 인도한다고. 율리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10대 만드는데 3년 걸리는데 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유럽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핀을 꽂았습니다. 폴란드, 그리고 추가로 핀을 꽂았습니다. 루마니아 카르니엔 카7 주포 도입 타진, 체코 궤도포 시스템 검토 중, 핀란드 한국 방산 기술 평가 진행, 핀이 늘어났습니다. 에스토니아 K69 관심 표명, 노르웨이 한국 함정 기술 검토, 나토 회원국들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나토, 세계 최강 군사 동맹,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
그런데 그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분석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나토 무기체계 호환성 평가서였습니다. 한국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 포탄 사용 가능, 통신체계도 나토 링크와 호환, 즉시 통합 운용 가능, 호환성.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와 함께 운용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수십 년 수행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찾았습니다. 가격 비교표였습니다. 미국 M1A1 에이브람스 전차 대당 900만 달러, 한국 K2 전차 대당 850만 달러 비슷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납기를 보십시오. 미국 주문 후 36개월, 한국 주문 후 18개월, 절반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요, 미국 불가, 한국 협의 가능. 저는 이해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요? 성능은 비슷합니다.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납기는 신속합니다. 기술도 공유합니다. 시장 논리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안보 분석가였습니다. 이것이 서방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 영향력 축소, 전략 자산 상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 역량의 한계와 동맹국 협력 필요성. 내용을 읽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에 있어 자국 조선소만으로는 역량이 부족. 한국과 일본의 조선 기술 활용을 검토해야 함. 미 해군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 그 해군이 한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형 선박 건조에서 세계 최고 수준, LNG 운반선 분야에서 압도적 점유율, 이 기술을 군함 건조에 적용 가능.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무인 드론 체계, 양자 통신 기술 등 미래 전장 핵심 분야에서 한국과의 공동 연구 확대 필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브뤼셀에서요. 말렌코프, 나 카르리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한국 무기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 말해봐. 나토 회원국 중에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저는 제 책상 위 지도를 봤습니다. 빨간 핀들이요. 대략 파악하고 있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그것만이 아니야. 지금 최소 10개국이 검토 중이야. 10개국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명 안 한 나라들도 있어. 조용히 평가 진행 중이지.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지? 간단해.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빨리 오니까 거기다 기술도 전수해준대. 미국 무기는요? 카르리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싸. 뜨죠. 기술 이전 안 해. 게다가 정치적으로 복잡해. 의회 승인 필요하고 절차 길고. 한국은요? 간단해. 계약하면 바로 진행. 정부가 지원하니까 승인도 신속해. 전화를 끊고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3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2위. 미국, 러시아에 이어요. 아니, 2022년 기준으로는 러시아를 추월했습니다. 실질적 2위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10년 한국 방산 수출 10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12년 만에 6배 증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한국 국방비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2024년 기준 약 486억 달러, 세계 10위에서 11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연구 개발비 비중이 높았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K2 전차 세계 최고 수준, K9 자주포 사거리 정확도 우수, KF-21 전투기 경량 전투기 시장 석권, 그리고 개발 중인 무기들, KF-31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잠수함, 목록이 길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의 모습입니까?
전차의 궤도, 자주포의 반동, 납기의 시계. 한국은 셋 다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방은 명성을 판매했습니다. 메이드 인 USA라는 브랜드를요. 한국은 결과를 판매했습니다. 작동하는 무기를요. 지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무기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준수하고 품질을 보장하며 기술 이전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거에는 서방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였습니다. 역사의 증인. 그런데 그 역사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양자통신,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들, 한국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나토의 무기를 계속 공급한다면,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축소한다면, 만약 한국이 독자 노선을 완성한다면,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방산시장 점유율 5% 하락, 나토 내 영향력 상당 부분 감소, 첨단 기술 개발 지연, 구체적 수치였습니다. 추상적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자주 국방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증명서였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K2 전차, 루마니아로 가는 K9 자주포, 나토 기지에서 시험 중인 한국 무기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말한 자립이 허언이 아니라는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급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 기술 축적, 시장 개척의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2위 방산 수출국이며 나토 국가들의 주요 무기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호환성, 가성비, 납기의 삼각 우위입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체계와 호환되며 가격 경쟁력이 있고 납기가 신속합니다. 여기에 기술 이전까지 제공합니다. 서방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계룡대의 자주국방 선언은 이미 시장에서 증명된 실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기 전에 이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이는 창가로 갔습니다. 22년 군복 입고 12년 분석가로 살며 믿어왔던 것. 서방 무기가 최고다. 서방 없이는 안 된다.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흔들린 게 아니라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물건으로, 구호가 아닌 납품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저는 그날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책상에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해운 물류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북극 항로 상업화와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가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지도가 나왔습니다. 북극해였습니다.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는 남쪽으로 크게 우회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해서요. 새로운 항로는 북극을 관통했습니다. 직선에 가까웠습니다.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항로 약 21,000km, 북극 항로 약 13,000km, 거리 단축 약 40%.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거리가 40% 단축되면 무엇이 변할까요? 운항 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인건비 감소, 보험료 변동, 모든 것이 변합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만 북극 항로는 쉐빙 능력과 극지 운항 기술이 필수. 일반 선박으로는 불가능. 당연한 분석이었습니다. 얼음이 가득한 바다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건조에서 세계 1위. 이 기술은 극지 운항에 적합한 선체 설계 기술과 연결됨.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LNG 운반선,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영하 162도의 극저온 가스를 적재합니다.
특수 단열 기술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선체 구조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분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 한국 조선소 점유율 약 70%,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세 조선소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저는 분석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대형 선박 건조에서 납기, 품질, 가격 경쟁력 모두 확보,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의 특화,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이런 선박들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못 만듭니다. 중국이 저가 선박에서는 강합니다. 벌크선, 일반 화물선, 하지만 LNG선은 못 만듭니다. 정확히는 한국만큼 잘 못 만듭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운 전문가 친구 헬릭이었습니다. 말렌코프, 너 북극 항로 보고서 받았어? 지금 검토 중이네. 어때? 흥미롭지? 흥미롭다기보다는 충격적이야. 헬릭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북극이 열리면 전 세계 물류가 재편돼. 한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간단해. 한국이 선박을 제작해 북극 운항 가능한 선박을 쉐빙선 말인가? 쉐빙 기능이 있는 LNG선, 컨테이너선, 한국만 만들 수 있어.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 거야? 기술이야. 극저온 기술, 강화 선체 기술, 추진 시스템.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 수십 년 LNG선 만들면서 축적한 거지. 다른 나라는요? 일본 기술은 있는데 가격이 높아. 유럽 물량 소화 능력이 부족해. 중국 아직 기술이 안 돼. 전화를 끊고 저는 더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조선업 통계였습니다. 2024년 수주량 전 세계 1위, 선박 건조량 전 세계 2위, 고부가 선박 점유율 압도적 1위, 수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열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필요한 선박수 약 500척 추정. 500척!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한국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고요?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지도상 직선은 바다 위에서는 얼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얼음을 뚫고 갈 선박, 극저온 가스를 안전하게 적재할 선박, 거친 북극해를 견딜 선박, 이런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에너지 안 보였습니다. 유럽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LNG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즈 운하로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요. 시간 40% 단축, 비용 대폭 절감. 유럽 입장에서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로를 열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 분석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님, 전략 산업임, 에너지 안보, 물류 네트워크, 해양 지배력과 직결.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략 산업,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선박은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경제의 혈관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90%가 선박으로 이동합니다. 그 선박을 누가 제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조선 전문 분석가 안드레아스였습니다. 말렌코프 북극 항로 자료 보고 있어? 응, 지금 분석 중이야. 어때? 한국 조선업 대박 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규모가 막대하네. 안드레아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북극 항로가 열리면 지정학도 변해. 어떻게? 생각해봐.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최단 거리가 북극이야. 그럼 누가 그 경로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해지지. 러시아 영하에 아닌가? 마야. 근데 선박이 없으면 소용없어. 그 선박을 한국이 만들어. 저는 이해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영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을 제작하지 못합니다. 서방 제재 때문입니다. 중국은 선박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극지용 고급 선박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입니다.
한국이 선박을 만들어야 북극 항로가 작동합니다. 안드레아스, 이거 엄청난 레버리지 아닌가? 마야. 그래서 유럽이 한국에게 잘해야 해. 안 그러면 선박을 못 받으니까. 저는 새로운 각도로 사고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 그리고 조선업 연결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만 자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자립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 2위, 조선업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배터리 강국,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군사력이 경제 안보를 지키고 선순환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21세기 해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항로를 통제하는 자가 아시아 유럽 물류를 지배합니다. 한국은 이 게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북극 운항 가능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 기술은 결정적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한국 조선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킵니다. 과거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전략 파트너입니다. 북극이 열리면 한국의 도크가 먼저 바빠집니다. 이 게임의 승부처는 강철과 용접선에서 결정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슈프레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항상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도는 틀렸습니다. 새로운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는 달랐습니다.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바다의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조선소 수주 잔량, 현대중공업 3년치, 삼성중공업 2년 반, 안하오션 2년, 모두 불가동 중이었습니다. 새 주문이 들어와도 2년은 대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조선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문을 수용할지요?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주문이 없어서 우려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이 위축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협상력입니다. 유럽이 북극 항로용 선박을 원합니다. 중동이 LNG선을 원합니다. 아시아가 컨테이너선을 원합니다. 모두가 한국을 찾습니다. 왜냐고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한국을 바다의 관문으로 인식했습니다. 세계 물류는 한국 조선소를 거쳐야 흐릅니다. 이는 경제적 사실이자 전략적 현실입니다.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유했습니다. 계룡대에서 한국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언했을 때 저는 군사적 측면만 고려했습니다. 전자권, 무기, 군사력, 그런데 틀렸습니다. 자주국방은 군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였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총체적으로 자립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조선, 반도체,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요. 그리고 그 자립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행된 현실이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증명합니다. 한국 없이는 북극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 없이는 에너지가 오지 않습니다. 한국 없이는 물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22년 군복 입고 배운 것, 서방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공유, 명령이 아니라 협력, 그리고 그 협력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컸습니다. 북극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주 잔량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주문을 수용할지, 누구와 협력할지, 어떤 기술을 공유할지, 저는 그날 또 하나를 학습했습니다. 힘은 군대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도크에서도 나옵니다. 용접선에서도 나옵니다. 한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치의 위기는 종종 외국인 노동자를 향합니다. 저는 그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토 합동참모부에서 연구소에서 수없이 관찰했으니까요. 경제가 어려우면 일자리를 방어하라고 합니다. 안보가 불안하면 국경을 강화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화살은 늘 동일한 곳을 향합니다. 제 이메일함에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H1B 비자 현황 분석.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수치가 나왔습니다. 총 신청 건수 약 78만 건, 선발 건수 약 19만 건, 선발률 28%, 4명 중 1명만 선발됩니다. 5년 전만 해도 50%였습니다. 네, 절반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분의 1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복 등록 급증으로 인한 경쟁 심화. 한 명이 여러 회사를 통해 중복 신청하는 사례 증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사기를 차단해야 하죠. 그런데 다음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기본 등록비 10달러에서 215달러로 인상. 청원 수수료도 증가. 수수료가 수미 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10만 달러 수수료 논란 보도. 실제로는 변호사 비용 등 포함한 총액이나 혼선 유발. 10만 달러.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뉴스가 났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수수료만 억대. 한국 청년들 좌절. H1B 문턱 높아져. 실리콘밸리 꿈 무너지나?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3년 준비했는데 추첨해서 탈락했어요. 다시 도전하려면 또 1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엄청 들고 이게 동맹국 대하는 태도인가 싶어요. 젊은 엔지니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기술자 관련 사건 발생. 한국 여론 모욕 반응. 저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동맹인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기술만 빼먹으려는 거 아니냐? 댓글들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무실 동료 카타리나가 물었습니다. 말렌코프, 한국에서 무슨 일 있어? H1B 이슈요. 한국 사람들이 분노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대수야? 비자 규정인데. 카타리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달라요. 무슨 말이야?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들이었습니다. 보세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차별로 인식돼요. 카타리나가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민 반응하냐? 규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규정은 동일해도 영향은 다르죠.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 건설하고 연구소 세우고 그런데 인력을 데려올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카타리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본은 환영하는데 사람은 거부한다. 이게 뭐냐고.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 맞아요. 법은 법이죠. 근데 신뢰는 법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차 전기차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SK 반도체 소재 공장,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인력을 데려올 수 없으면요. 공장은 가동되지만 효율이 저하됩니다. 기술 이전이 지연됩니다. 문제 해결 속도가 느려집니다. 저는 한국 업계 조사 자료를 열었습니다. H1B 규제 강화 이후 미국 투자 계획 재검토 중인 기업 43%,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미국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도 2년 전 대비 37% 하락, 수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독일인 친구 토마스였습니다. 말렌코프, 여기 분위기 심상치 않아. 뭐가요? H1B 이슈. 한국 사람들 정말 화났어. 내가 15년 넘게 한국에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야. 그렇게 심각해요? 응. 회사 회의에서도 나와. 미국 투자 축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임원들도 진지하게 고민하더라. 설마 진짜 축소하지는 않겠죠?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가능성은 있어. 여기 사람들 자존심 건드리면 정말 행동으로 옮겨.
전화를 끊고 저는 사유에 잠겼습니다. 규정과 신뢰. 규정은 합리적입니다. 사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뢰는요. 신뢰는 감정입니다. 존중입니다. 배려입니다. 미국은 규정만 준수했습니다. 신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H-1B 규제 강화는 합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최대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인력 비자는 강화됩니다. 한국 기업과 국민들은 이를 모순으로 받아들입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최근 사건은 결정타였습니다. 한국 여론이 급냉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반미 감정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 악화가 아닙니다. 실물 경제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재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동맹을 말하는 입과 심사를 강화하는 손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규정의 잣대가 사람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공급망을 원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은 환영하지만 한국 사람은 까다롭게 대하는 것. 이것이 동맹입니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허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찾았습니다. H-1B 승인율 국가별 통계. 한국 85%, 인도 72%, 중국 68%, 한국이 높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절대 수치였습니다. 한국인 신청자 수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2만 명, 2024년 1만 5천 명, 25% 감소? 왜일까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비용이 너무 높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국에 잔류하거나 유럽으로 이동하거나 싱가포르로 가거나 미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게 된 겁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국인 커뮤니티 설문조사였습니다. 향후 5년 내 한국 귀국 계획 있음 62%, 5년 전에는 30%였습니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비자 불안정성 45%, 한국 기회 증가 38%, 미국 생활 만족도 하락 28%, 비자가 1순위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은 인재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규정으로요. 문을 더 좁게 만들면서 최고의 인재들이 다른 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을 작성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뢰는 수치보다 빠르게 증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재검토, 한국 인재들의 이탈, 여론의 악화.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 관리의 실패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자로 대했습니다. 한 자본과 기술은 환영하되 사람은 거부하는 것. 이것이 한국에 어떻게 보일까요? 모욕입니다.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수십 년 관찰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분석가로서요. 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서방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서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아시아도 중동도 모두가 한국을 원했습니다. 방산을 구매하려고, 조선을 의뢰하려고, 반도체를 주문하려고, 배터리를 확보하려고 한국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비자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그 자본은 환영하면서요. 이것이 동맹입니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또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대기업 유럽연구소 확대, 미국 투자는 축소 검토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신뢰가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투자가 감소하고 협력이 약화되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군사 조약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걸 존중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조약을 체결해도요, 한국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아닙니다. 행동으로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존중하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미국이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에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시장 재진출 검토설. 관계자는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다양한 옵션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방 제재의 대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립된 시장, 그곳에 한국 기업이 복귀한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 자체가 메시지였으니까요. 우리는 대안이 있다. 한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프리드리히가 물었습니다. 현대 러시아 복귀설 사실이야? 소문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이 대안을 보유하고 있다는 메시지지. 지도상 대안 시장은 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중단은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현황. 조지아부터 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두 회사가 합작 투자했습니다. 배터리 공장, 투자 규모 수십억 달러, 고용 인원 8,000명 이상, 연간 생산 능력,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이 공장이 중단된다면 미국 전기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포드,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레이 모두 이 공장에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중단되면요?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출고가 지연됩니다. 판매가 축소됩니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해집니다. 라인 한 줄이 멈추면 주가가 멈추고 정치도 멈춥니다. 저는 다음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 170억 달러, 고용 계획 2,000명 이상, 생산 품목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런 회사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은 위탁합니다. 누구에게요? 삼성, TSMC. 그런데 삼성이 철수하면요, 미국 내 반도체 공급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서버,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무기에는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미사일, 전투기, 함정, 그 반도체를 누가 제작합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뿐이 아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화학. 한국 기업들은 미국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미국 투자액 약 1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0개 주에 걸쳐 공장, 연구소, 물류센터, 직접 고용만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1, 신규 투자 중단 및 가동률 축소. 계획된 투자가 투입되지 않고 기존 공장이 속도를 늦추면요,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공급망의 차질이 발생합니다. 연관 산업이 타격받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세수가 증가하지 않으며 지역 경제가 정체됩니다. 시나리오 7, 철수. 최악입니다. 공장을 폐쇄하고 떠나면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합니다. 수조 원 투자가 증발합니다. 지역이 황폐화됩니다. 저는 각 시나리오의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전기차 산업부터요. 조지아 배터리 공장 가동 중단 시 미국 전기차 생산 30% 감소 추정, 포드 F 벤보시 라이트닝, 생산 차질, 제너럴 모터스 폴트, 공급 부족, 테슬라도 영향받습니다. 일부 모델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니까요. 반도체는요, 삼성 텍사스 파운드리 축소 시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20% 감소, 애플 아이폰, 일부 칩 공급 차질, 엔비디아 AI 칩, 생산 지연 가능, 국방전자 제품, 납기 영향, 해군 함정은요, 한국산 특수 강판 없으면요, 이지스 구축함 건조, 지연, 잠수함 제작 차질, 한국 포스코가 제작하는 특수강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강도, 내식성, 가공성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총합을 계산했습니다. 한국 협력 중단 시 미국 경제 영향, 직접 피해 수백억 달러, 간접 피해 수천억 달러, 고용 영향 수십만 명, GDP 영향 연결 3.5%,
수치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이고 냉정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은 생각보다 신속히 멈춥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하루 생산량은 전기차 800대분입니다. 이 공장이 일주일만 중단되어도 5,600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24,000대입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월 생산량은 웨이퍼 수만 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칩이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에 투입됩니다. 공급이 중단되면 연쇄 반응이 발생합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분당 생산량으로 측정됩니다. 조지아에서는 분당 배터리 셀 수천 개가 생산됩니다. 텍사스에서는 분당 반도체 웨이퍼가 공정을 거칩니다. 이 흐름이 중단되는 순간 미국 경제의 일부가 동결됩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현대의 러시아 복귀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발생한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러시아까지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반면 미국은요, 배터리에서 한국 의존도 높음, 반도체에서 한국 의존도 높음, 디스플레이, 특수강, 화학 소재 모두 높음, 대체재가 있습니까? 단기간에는 없습니다. 중국 기술 격차가 있고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유럽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배제된 미국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멈춥니다. 극적으로 붕괴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느려집니다. 전기차 출고가 지연되고 스마트폰 재고가 축소되고 군함 건조가 늦어지고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조지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텍사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걸, 배터리를 제작하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미국 경제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걸. 그들이 철수하면요, 공장은 멈춥니다. 라인이 멈추면 주가가 멈춥니다. 정치도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너무 늦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요. 말로는 아닙니다. 실물로요. 투자 감소, 인력 철수, 협력 약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다로 시야를 전환했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은 아닙니다. 육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보 분석가로 활동하며 학습했습니다. 해군력의 기초가 무엇인지요? 조선입니다. 선박을 제작할 수 없으면 해군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교가 있어도, 아무리 막강한 무기가 있어도요. 선박이 없으면 바다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현황 보고서, 의회 조사국에서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전 세계 상선 건조 점유율 약 0.2%. 저는 수치를 재확인했습니다. 0.2%. 1000척 중 2척.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나라, 항공모함 11척을 운용하는 나라,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한다는 나라, 그 나라가 상선은 거의 제작하지 못합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1950년대 미국 조선업 세계 1위, 1970년대 일본의 추월당함, 1990년대 한국에도 추월당함, 2000년대 중국에도 추월당함, 추락이었습니다.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숙련공 감소, 설비 노후화, 규모의 경제 상실. 원인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저가 선박은 아시아에서 제작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방은 첨단 무기나 만들면 된다고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크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목록, 주요 조선소 약 150개. 많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소형 조선소입니다. 요트, 어선, 소형 선박,
대형 상선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은요, 거의 없습니다. 군함 전용 조선소만 몇 개 잔존했습니다. 헌팅턴 인걸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베스 아이언 웍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 지연, 비용 초과, 품질 문제, 최신 이지스 구축함 건조, 예상 기간 5년, 실제 소요 7년 이상, 예산 초과율 30% 이상.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군 출신 친구 마티아스였습니다. 말렌코프, 너 미국 조선업 자료 보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도 동일한 거 검토하고 있거든. 충격적이지? 0.2%라니 믿기지가 않아. 마티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오류인 줄 알았어. 근데 정확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포기했지. 선박은 아시아에서 구매하면 되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사유에 잠겼습니다. 강철의 노래가 중단된 곳. 우리는 도크의 침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 추진,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 정부 조선업 육성에 수십억 달러 투입 계획, 일자리 창출과 국가안보 강화 목표, 긍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자본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조선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경험입니다. 노하우입니다. 용접 하나도 수십 년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체 설계는 더욱 복잡합니다. 엔진, 전기, 배관, 도장.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났으니까요. 은퇴했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거나 젊은 사람들은 조선업을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갑자기 부활하겠다고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숙련공 양성 기간 최소 5년, 조선소 건설 기간 3년 이상, 기술 축적 기간 10년 이상, 총 20년은 소요됩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요.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 문서였습니다. 함정 유지 보수 위기. 제목부터 심각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현역 군함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음. 미국 조선소의 수용 능력 한계. 일부 함정은 정비 대기 중 노후화 가속.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비 대기 함정 20척 이상, 평균 대기 기간 18개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선박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부식되고 고장나고 사용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정비할 조선소가 부족합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 및 일본 조선소 협력 필요성 검토. 멈췄습니다. 한국, 또다시 한국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의 함정 정비를 의뢰한다? 저는 더 자료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미 해군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받았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속하고 품질 우수하고 가격 합리적이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군력의 그림자에는 조선의 실력이 있습니다. 서방은 그 실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회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까요? 자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붕괴했습니다. 전 세계 상선 건조의 0.2%? 이는 국가 안보 위기입니다. 상선과 군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조선 기술은 하나입니다. 상선을 제작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군함도 제대로 제작하지 못합니다. 현재 미 해군 함정 정비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선소 수용 능력 한계 때문입니다. 일부 함정은 18개월 이상 정비를 대기합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조선업 부활 구호가 나왔습니다. 수십억 달러 투입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본만으로 될까요? 기술은 자본으로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경험으로 축적하는 겁니다. 부활에는 최소 20년이 필요합니다. 숙련공 양성, 조선소 건설, 기술 축적, 모든 과정이 요구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부활을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숭령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부하를 외치기 전에 누구의 용접선이 필요한지 질문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슈프레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 너머 세계 곳곳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곳, 한국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을 5년 안에 제작합니다. 예산 내에서요. 품질도 뛰어납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방은 선박을 제작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잘 제작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선박을 잘 제작합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고 우수하게 제작합니다. 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LNG선 한국이 세계 1위, 컨테이너선 한국이 강세, 특수선박 한국이 독보적, 그리고 이제 군함까지 폴란드가 한국의 군함을 주문했습니다. 호주도 검토 중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한국 군함을 구매합니다. 왜일까요? 우수하니까요. 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해답은 한국에 있었다고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22년 군복 입고 학습한 것. 서방 해군은 세계 최강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최강 해군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박입니다. 선박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서방은 상실했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힘의 원천은 무기가 아니라는 걸, 무기를 제작하는 능력이라는 걸, 선박을 제작하는 능력, 전차를 제작하는 능력, 반도체를 제작하는 능력, 한국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방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긴급 회의 소집 통지서가 놓였습니다. 발신 독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제목 한미동맹 현안 긴급 브리핑. 저는 통지서를 재확인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움직였습니다. 연구소도 움직였습니다.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동맹국을 적처럼 대했는가?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구소 소장 2명도 보였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렌코프 박사,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충격적이더군요. 이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한국 협력이 중단되면 서방 경제가 멈춘다? 그렇습니다. 의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기 당신이 제출한 추정치가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 각 분야별 리스크 평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십시오. 배터리 공급 중단 시 전기차 산업 30% 타격, 반도체 협력 축소 시 첨단 칩 생산 20% 감소, 조선 기술 협력 중단 시 함정 정비 지연, 방산 기술 공유 중단 시 차세대 무기 개발 차질. 의장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보수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GDP 영향은요? 직접 영향 0.3%, 간접 영향까지 합치면 0.5% 이상입니다. 고용은요? 직접 고용 10만 명,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입니다. 수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말렌코프 박사, 과장 아닙니까? 서방이 세계 최강인데 한국 없이 못 산다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최강을 유지하는데 한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반도체 보십시오. 서방 국방 전자 장비의 상당수가 한국산 칩을 사용합니다. 삼성, SK, 이 회사들 없이 어떻게 첨단 무기를 제작합니까?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로요? TSMC, 대만도 불안정합니다. 중국?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인텔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 텍사스에 한국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단되면 미국 전기차 산업이 멈춥니다. 조선은요, 더욱 심각합니다. 서방은 선박을 제작하지 못합니다. 함정 정비조차 한국 협력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지표들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22년 113억 달러로 역대 최고. 2023년, 2024년도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프가 우상향이었습니다. 폴란드에만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 전차 자주포 전투기, 추가 계약도 협상 중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 LNG선에서 압도적 1위, 고부가 선박 점유율 70% 이상, 수주 잔량 3년치. 또 다른 그래프, 한국 수출, 반도체 호조로 회복세,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수치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성장하고 있다고요? 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이 흔들릴 때 한국은 상승했군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여전히 소규모 동맹국으로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대국입니다. 경제 규모, 기술 수준, 군사력, 모든 면에서 강대국입니다. 회의가 종료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말렌코프 회의 어땠어? 충격받았더라고. 의원들이. 당연하지. 내 보고서가 폭탄이었잖아. 폭탄이 아니라 사실이야.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오늘 판을 관찰했습니다. 판이 변했습니다. 30년 전 판은 이랬습니다. 서방이 중심, 한국은 변방. 오늘 판은 다릅니다. 한국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증명은 말이 아니라 납품, 인도 운항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K2 전차, 루마니아로 가는 K9 자주포, 북극을 항해할 LNG선, 조지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텍사스에서 나오는 반도체, 이것들이 증명합니다. 한국의 능력을요. 계룡대 선언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자주 국방, 스마트 정예 강군, 방산 육성, 세계의 약속, 그리고 그 뒤를 실물 능력이 뒷받침했습니다. 수출 173억 달러, 조선 1위, 반도체 회복, 수치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나는 오늘 역사의 중심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장면을 관찰했습니다. 타이핑이 빨라졌습니다. 서방이 탄핵으로 흔들릴 때 한국은 질서로 나아갔습니다. 서방이 정책을 표류시킬 때 한국은 로드맵을 실행했습니다. 서방이 동맹을 혼란스럽게 했을 때 한국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서방이 흔들릴 때 그들은 기술과 질서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다음 문장이 어려웠습니다. 22년 믿어온 것을 부정하는 문장이니까요. 하지만 작성해야 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증인은 때로 가해자보다 더 잔혹한 고백을 남깁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중심은 한국입니다. 문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심은 한국입니다. 믿기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방산 2위, 조선 1위, 반도체 강국, 배터리 강국. 한국이 보유한 것들이었습니다. 서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였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서방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신흥국이었습니다. 서방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서방과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아니, 일부 영역에서는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 마르쿠스 말렌코프는 오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전환되는 순간의 증인,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의 증인, 그리고 나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이동했다고 한반도로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시대 증인의 기록.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의장이었습니다. 말렌코프 박사 보고서 받았습니다. 네. 연방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관계 재정립. 언제입니까? 다음 주? 당신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22년 군복 입고 12년 분석가로 활동했습니다. 평생 하나만 믿었습니다. 서방은 세계의 중심이다.
오늘 그 믿음이 전환되었습니다. 중심은 이동합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능력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이 힘을 축적했습니다. 한국이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해는 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뜹니다. 베를린의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해가 뜨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관찰했습니다. 매 눈으로요. 높은 곳에서 전체 판을 보며 판은 변했습니다. 계룡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언으로요.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갑니다. 그 선언이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성장했습니다. 방산 수출로, 조선 기술로, 반도체 역량으로, 배터리 강점으로 모두 실물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귀가하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나토 국가들과 방산 협력 확대, 유럽 안보의 새 축, 한국 조선소 북극 항로용 선박 수주 급증, 한국 배터리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뉴스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때 개인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22년 믿어온 세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중심은 베를린만이 아니다. 서울도 중심이다. 어쩌면 21세기의 진정한 중심은 서울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준비되었다. 기술로, 경제로, 군사력으로.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록했다. 증인으로서 그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매는 높은 곳에서 판을 관찰한다. 오늘 내가 본 판은 이것이다.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동쪽으로 제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더 밝게 빛날 별들. 저는 알았습니다. 그 별들이 어디서 뜨는지를요. 한반도에서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관찰했습니다. 증인으로서 매 눈으로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역사가 전환되는 순간을요. 오늘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중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걸, 능력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걸. 한국은 준비되었습니다. 방산으로, 조선으로, 기술로, 경제로,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역사적 전환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